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훈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방송 오늘 첫 이야기는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건데요. 박성태 실장님께서 좀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검찰은 뭐 두 가지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거에 들어갑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뭐 타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분류가 좀 있는데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근데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는 것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22년 그때 10월 국정감사 때죠.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 때 백현동 종상향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종의 상향이 있었는데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당시 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 국토부 산하기관이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걸 빨리 이제 그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좀 변경을 해달라. 매각이 잘 되게끔 자연녹지면 매각이 안 되니까 그런 압박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 취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심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로 압박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 걸 수 있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직무유기라고 아니고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종상향을 해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었는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공직선거법상 징역 2년을 허위사실 유포로 구형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 뭐 후보자 매수 이런 게 커요. 근데 가중치를 최대한 적용했습니다. 본인 당선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가중치를 최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가중치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거짓을 얘기해서 전파가 클 때 이렇게 적용이 몇 개의 항목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다수고 반복적이다. 검찰은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맞나라는 거는 뭐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의 구형 2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라는 평가이신 것 같은데 1심 선고 공판이 이제 11월 15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우리가 검찰이 구형을 하면 거기에 반 정도의 형량이 선고된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고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좀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검찰이 저도 쭉 기사를 봤는데 보통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구형할 때가 많았어요. 벌금형으로. 예, 그런데 보통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는 2년까지가 안 가거든요. 감경이 되면 70만 원 정도, 80만 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2년을 구형하면 법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저는 이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상.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형량이 어떻게 되냐예요. 예.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대법원까지 봐야 되지만 1심이 어떻게 형량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대선에 유력한 야당의 대선 주자에게 그냥 국정감사에서 한 말로 피선거권을 잃게 하냐 이런 건 법원이 부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최대치로 구형을 해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법원이 약간 부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일단 제공이 됐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서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또 예측을 해보신다면요. 형량 얘기를 하셨는데 형량 얼마나 좀 보고 계세요? 먼저 이제 구형은 제가 방송에서 네. 벌금형을 구형하면 700에서 1000, 징역형 구형하면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 근데 그것보다 많이 나온 거네요, 지금. 둘 다 뭘 할지는 5대 5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 현재 양형 기준의 법정 최고형으로 한 것 같아요. 양형 기준상은 예. 물론 이제 법에는 5년이야지만 양형 기준은 2년까지거든요. 검찰이 최고형을 했고 여러 요소 중에 범행의 중대성, 재질,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안 하는 거, 뭐 정과
모든 고려했는데 딱 유리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대선에 떨어졌다는 거. 이게 붙었으면 더 가중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떨어졌잖아요. 요거 하나 정도가 유리한 요소인데 근데 떨어지고 나서도 이게 반성했습니까? 국회의원 출마하고 지금 여의도 대통령 노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검찰이 저는 고려해서 최고위원 구형했다. 이래 보이고 예상은요. 옛날에 배모씨라고 그 이재명 대표 모시는 공무원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하고 이제 같이 공범. 선거법이죠. 10만 4천 원. 그때 1년 구형했어요. 근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예. 구형한 형벌의 종류하고 다른 형이 나오기는 거의 없어요. 징역을 구형하는데 벌금 때리고 이런 건 없어요. 징역을 구형하면 징역이 나온다. 보통은 2분의 1에서 아주 깎아주면 3분의 1. 저는 아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 형량으로만 봐서는 물론 뭐 1심이 확정 판결은 아니겠으나 그대로 간다고 가정하면 뭐 의원직 상실되고 피선거권 5년 박탈되고 굉장히 5년이 아닙니다. 벌금 100만 원일 때는 이상일 때는 5년. 아, 그다음에 집행유예일 때는 확정되고 10년. 아, 10년. 그다음에 실형일 때는 실형을 다 살고 나서 10년. 아, 이렇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그럼 굉장히 위중해지는 건데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고. 예, 근데 이것만으로 날아가면 또 법원이 부담 느끼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바로 9월 30일 종결하는 위정교사 있죠. 이거는 4, 5년 구형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여러 범죄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부담이 없죠. 이거 안 해도 다른 걸로 어차피 피선거고 박탈되니까. 저는 이래 봅니다. 일단 말씀하신 위중교사 혐의 사건 결심 재판은 마지막 공판이 이제 이달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네. 최후 진술을 좀 이렇게 접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좀 하셨을까요, 이재명 뭐 대표가? 대략적으로 이 검찰의 좀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항변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어제 구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조금 예상 못한 구형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격해진 것 같다. 저도 좀 평소 이재명 대표가 쓰지 않았던 단어들 많이 쓰셨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적이냐라든지 뭐 나도 두렵다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불안하다. 네, 그렇죠. 불안하다, 뭐 두렵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잘 쓰지 않던 단어들을 보니까 검찰이 이게 어떤 법적 판단에 대한 구형보다는 감정적 구형을 했다는 판단을 이재명 대표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형이 너무 과하다. 통상적으로 뭐 박성태 시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해서 재판부가 그 안에서 어떤 형량을 결정하게끔 압박을 하는 형식의 구형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건 검찰이 왜 감정적이냐면 최근에 검사 탄핵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았냐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자면 검찰 측에서 재판부 얘기할 때 이문세 씨의 그 사랑이 지나가면 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들어서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불러주시지. 아니 또뭐그 사람 거 하여튼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예를 들면서 어떤 이재명 대표를 우롱하듯이 재판부의 어떤 그 구형을 호소하는 어떤 행태를 보면서 검찰 구형 2년은 좀 감정적이다. 다만 저도 법조 출입을 예전에 기자 시절에 해봤는데 네. 물론 이제 뭐 아주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구형이 2년 징역형을 때리더라도 벌금형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소법상이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예. 있는데 예. 일단은 뭐 하여튼 1심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해가 있으실까봐 지금 뭐 서 소장님 말씀에 대한 웃음은 아니셨죠 지금? 아니, 아니, 그거는 윤희석 대표님이 네. 지금 징역 때리는데 벌금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서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법조 기자를 했었던 서 소장님이 예. 그런 경우가 있긴 있다라고 있다. 바로 하니까 있습니다. 법률가로서는 서정욱 변호사를 아주 신뢰하는 윤희석 대변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정욱 변호사를 쳐다보셔서 예. 제가 그걸 보고 웃은 겁니다. 그렇군요. 드물다고 했어요. 없다가 아니라 드물다. 드물다. 네. 바로 정정해 주셨고. 그래요. 네, 그래서 윤 대변인님은요. 예. 2년이 좀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많이 나왔어요. 예, 구형은 근데 뭐 구형에 대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 정도 구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고가 중요한데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구형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심정을 저는 갖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는 뭐 검찰이 법원을 압박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법원이 1심에서 어떻게 할지는 서 변호사님 말씀을 저는 많이 참고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른 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을 때 파장이야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남은 재판도 많고 해서 이 1심 판결 결과가 이제 곧 나오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또 야권 전체에서 벌어질 상황들을 좀 예상을 해보면 대단히 충격이 많이 올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1심 판결에 피선거권을 잃는 정도로 판결이 나오면 약간은 동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동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만약에 형량이 그렇게 피선거권을 잃는 걸로 나와도 대법원까지 기다리자가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동요만 있고. 그리고 저는 뭐 검찰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사 문제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비교해서 보건대 자 국토위 국감에서 이거는 국토부가 압박해서 그렇습니다. 무수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관련돼서 최고의 형량을 때려 그거는 대통령님에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님에게 저희 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검찰이 최근에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뢰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실장 그 팩트를 잘 얘기하세요. 압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협박이라고 그랬어요. 압박과 협박은 전혀 달라요.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예. 내가 협박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같습니까?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 공문을 여러 번 내려서 이게 뭡니까 물어본 걸 압박으로 느꼈을 수는 있어도 협박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검찰에서도 다르진 않고 조금 다른 거예요. 협박하고 압박이 같아요? 그러니까 협박과 그건 압박이 아니잖아요. 다를 수는 있으나 네. 협박 그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징역 2년을 때리는 검찰이 과연 김건희 여사나 다른 어떤 법적 형평에 있어서는 사적 감정이 안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그러면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그 정도 그 구형할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제대로 변호를 못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검찰이 구형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일단 선고 재판부가 된 다음에 결정해야 얘기하면 될 돼요. 사안은 같습니다. 국토위에서 발언한 것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 그렇게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한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가 그리고 국토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국토부 공무원은 과연 누구인가 이걸 특정하지 못한 거는 이 대표로서 불리한 요소가 될 텐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유력 대선 주제 선거권을 잃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돼서 선거 과정에서 10원 한 푼 벌 게 없다. 근데 이미 검찰 확인서에서는 23억 원의 추정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이건 훨씬 큰 거짓말이죠. 지금 다른 재판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개입을 해서 어쨌든 지금 구형 2년이 나왔다 이것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 이게 뭐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오냐 아니면 그 이상이 나오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뭐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뭐 상태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유지하는 게 그닥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안전한 선택은 또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냐에도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제 대선이 지나서 대법원 확정 예, 판결이 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심이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피선권이 박탈이 되는 게 나온다 할지라도 물론 당내에 있어서는 지금 말하자면 연임을 확정지었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높은 수치로 당대표를 지금 해서 당 장악력은 1기 때보다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서 1심이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더 내부적으로 응집될 공사는 커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해서 피선권을 박탈시키고 진보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부러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뭉쳐서 지켜야겠다는 어떤 내용들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응집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그런 거네요. 분위기를 만들어 놨죠.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강고하게 해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사람들로 해놨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여기를 흔들 만한 여력은 없을 것이고 1심을 가지고 여기서 흔들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은 아직은 섣부르다. 그러니까 2심까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겠으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경기지사를 할 때도 그 대법원 마지막에 이게 이제 뒤집혀서 선거권을 다시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2심에서까지도 어떤 그 100만 원 이상의 어떤 형량이 유지가 된다면 아마 그때는 좀 정치적으로는 흔들릴 거는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1심 선고 결과까지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행, 대권 주자로서의 안정감에는 영향이 더 없다. 공고해질 겁니다. 더 공고해질 예, 것이다. 더 응집력이 더 생기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다른 보시면 예측은 될 것 없어요? 저는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일극 체제, 수령 체제 해도요. 이게 그 개딸들의 맹목적 지지율의 싸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철옹성이 아닙니다. 저는 1심만 가지고도 이게 판결이 나오면요. 판결문을 분석해 볼 거 아니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본질을 저희가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백현동은 협박이냐 겁박 이런 게 아니고요. 김인섭 씨라는 허가방 이분의 로비에서 4단계 올려준 거예요. 원래는 2단계밖에 요청 안 했습니다. 정바울 사장은. 그러니까 김인섭의 로비를 숨기기 위해서 국토부의 협박이다. 이 본질을 봐야 돼요. 이게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미 김인섭 씨는 항소심에서 5년 확정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문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그 검찰이 아이유 비유를 들었잖아요. 제가 아이돌 잘 몰라. 아이유 아느냐? 나 아이유 몰라요. 이거는 인식의 문제예요. 근데 아이유하고 쟤하고 열애설이 났어. 열애설이 사귄다고. 근데 그때 아이유 아느냐? 나 모른다는 거는 어떤 사실 죄송한데. 검사 같은 비유입니다. 아이유하고 열애설에 빠진 사람이 예. 아이유를 모른다는 거는요. 그거는 이게 아이유하고 열애설이 없다는 사실을 허위 사실이에요. 자, 예. 김문기 씨가요. 그냥 인식을 모를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대장동에 엄청난 파문이 났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래서 미리 질문지를 줬잖아 SBS나. 근데 이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은 내가 대장동하고 옛날에 무관하다. 내가 몸통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알았냐 인식이 예, 예. 판결문이 나오면요. 읽어보면 저는 엄청난 아마 그 당에서도 상당히 그 파장이 있을 겁니다. 아니, 예시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검찰이던 잠깐 예시입니다. 집중력을 아이유. 살짝 잃었었는데 그건 아니죠. 검찰이던 아니 예시입니다. 아이유하고 서정욱 변호사 여기서는 좀 아니다. 이건 아이유 씨한테 사과하셔야 될 아이유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이 아이유와 사실 열애설 비유를 유포입니다. 들었다고. 이게 비유시죠. 예, 어쨌든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위중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에 따라서 그 위중함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그 말씀이셨던 것 같고 윤 대변인님 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 구형량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 그다음에 재판이 뭐 이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금방 또 이어질 위중교사 1심은 제가 볼 땐 서 변호사 말씀처럼 아마 더 구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럼 이제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1심 판결 2개가 나왔는데 2개가 다 굉장히 위중하다고 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야 더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강화되는 경향은 있겠지만 어디 야권이 민주당 하나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안에도 분명히 생각이 다른 분들이 제가 볼 땐 최소 30%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밖에서 움직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활동할 여지가 분명히 생길 걸로 저는 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리가 뭐 2년 3년 동안 쭉 얘기했지만 결국 가시화되고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내홍이 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솔리고. 그런데 사법 민주당에서 리스크 자체가 형량 자체가 선고에 만약에 뭐 정말 유죄받아서 법정 구속이 됐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다음에 또는 선고권을 잃는 게 픽스됐다 확정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뭐 흔들리죠. 리더십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건데 대선 주자로서. 근데 이게 트리거가 된다기보다는 그 정도 전 단계에선 트리거가 된다기보다는 리더십이 흔들리는 불안 요소로 있다가 다른 트리거에서 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선 국면에서 정말 만약 2심까지 갔는데 유죄다 선거권 잃는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뭐 대선 정말 후보 들어가는 구조 이런 속에서 가능할까? 이것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정 구속은 법률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요. 1심에서 실형을 때리더라도 법정 구속은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예.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체포 및 구금 영장 동의 2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 심사하고 바로 구속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만약에 징역 1년 실형 때리더라도 국회로 보내서 동의 처음 받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동의해 줄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판사가 법정 구속할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검찰 수사를 받는 분이 있죠. 이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근데 이제 친명과 친문 세력이 민주당 전 정권 탄압 대책위라는 곳에서 좀
이렇게 힘을 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현재 상황과 이렇게 좀 연관이 돼서 해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펼쳐놓으면은 우연치 않게 그게 겹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우연치 되는데. 않게 겹친 그렇죠.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도 좀 의도성이 짙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딱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2년 한 반 지금까지도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 털었으니까 그다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인물에 대한다는기보다는 야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검찰 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을 합쳐서 대응하자는 것이고, 이걸 무슨 동병상련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대응을 해서 뭐 방탄을 하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그냥 그 보수 측이나 아니면 좀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자체는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꼴잡스럽다고. 그러니까요. 그 딸 무슨 어떤 그런 그 생활비를 좀 대준 부분들이 끊기고, 그게 그쪽의 사위가 다른데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다 해서 그걸 뇌물죄로 통용을 한다. 그래서 연결짓고 싶은 것들이 당시에 이상직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그 이스타 항공을 운영하는데 거기 어떤 대가성으로 해서 하겠다. 이게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냥 그냥 짜 맞추는 느낌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래시계 검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보더라도 참 검찰이 검찰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자체는요, 그냥 여론용으로 검찰이 그냥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전체에 대한 이 정치 검찰 수사를 당 내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는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왜 웃으셨어요? 아니 어느 검사를 탄핵합니까? 검사 9명 전원을 투입해서 박영진 검사장이 한영규 부장검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한 거는 전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검사가 팀으로 움직여 수사하는데 그중에 어느 검사를 특정해서 탄핵할 겁니까? 뭐 이번에 검사는 검찰청에서 소변 봤다고 탄핵할 겁니까? 저번에 박상용 검사는 뭐 대변 봤다고 하는데 고소까지 8명 고소당했습니다. 유튜브나. 대변을 발랐죠. 그러니까요. 그 8명 고소당했습니다. 그 얘기 잘해야 돼요. 예. 그 허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제 했다고요. 말은 그때는 그러니까 대변 봤다고 했는데 이번에 소변 봤다고 탄핵할 거냐고. 그만큼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는데 범죄자가 자기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면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뭐 저는 탄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참고로 민주당 지금 그 대책위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고요.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고려하는 정도지. 저번에 이제 검사 탄핵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결과 자체가 이게 어떤 효과나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것이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를 무조건 탄핵해서 이거를 뭐 수사를 멈추겠다 이런 것은 뭐 검토나 고려 대상은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바는 없다. 이런 되게 부정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 내부적인 이 의견이 있다. 논의는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검사가 어느 특정 정당에 뭐 불리하게 느껴질 만한 수사를 하고 뭐 기소 단계에 갔다고 해서 그 검사에 대한 반발을 탄핵이란 수단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지금 거의 일반화돼 버렸잖아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탄핵할 겁니까? 아니군요. 고려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이용하면 안 기본적으로 되는 국가의 거잖아요. 검찰을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성 수사에 그냥 거의 사냥개 수준으로 쓰는 것은 정상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출발 전부터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좋아요. 검찰이 과연 자. 공정하고 상식이 있느냐라고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두 분 싸움 말리는 건 아니고요. 광고 들을 시간 돼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1부에서는요,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뜨거워졌었는데 어쨌든 당 내에서는 이거 결정된 거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판단들도 있다라는 선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변인님한테도 여쭤볼 게 많은 소재예요. 네, 네. 광고가 살렸습니다. 저를 살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감사한 광고. 검찰을 살렸네요. 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여당 지도부가 결국에는 이제 만난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 발표난 타이밍도 굉장히 묘하긴 했는데 그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온 날 갑자기 이 만난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배경이에요? 좀 아시는 분 있나요? 만나시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추석 전에 만나기로 했다가 추석 이후에 만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또 그날 체코로 떠나시니까 24일에 이제 만난다는 얘기 딱 할 만한 타이밍이었죠. 돌아오셔서 얘기하면 더 너무 늦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그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시점이 그런 거지. 아, 얘기는 전부터 됐던 거고. 24일 만찬에 대해서는 크게 그 날짜로 정해진 것과 그 발표 시기 이것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만남에 대해서 1번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2번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3번 민생 현안을 이야기하겠다. 뭐 추석 민심 관련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료개혁 관련해서 어떤 좀 결론이 나올까요? 일단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처음으로 대면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주 짤막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단어 하나에 따른 그 뉘앙스나 이거에 따라서 방향을 우리가 짚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대하는 어떤 전망이 있다면요. 뭐 2026년이라도 뭐 좀 정원을 어떻게 유연하게 가져갈 좀 분위기가 감지되나요?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예상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의료계까지 여야 의정 테이블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경을 만들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겠다. 그 정도는 예상해 봅니다. 아, 그럼 좀 기대해 볼 만한 만남이네요. 기대를 해야죠. 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대통령하고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틀려요. 대통령은요 역사를 보고 일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현재를 보고 일해요. 한동훈 대표는 현재 절박한 거예요. 다음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나. 근데 윤 대통령은 큰 방향을 보고 우리 역사와 사명감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5년 백지 하나 또는 이제 장차관을 파면해라 보건복지부 이런 게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는 뭐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가 이게 그 의료개혁 관련해서 나오긴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보신 건지 대통령이랑 좀 취재를 하신 배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건지. 뭐 궁금해요. 대통령실에 저는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아, 대통령이 역사를 잘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물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 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정에서 희생이 너무 커요. 특히 뭐 몇 명이더라도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건데 그걸 역사가 평가한다? 지금 전쟁 중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대통령님이 역사를 우습게 보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역사를 보든 미래를 보든 좋습니다. 근데 국가의 지도자라면 제일 중요한 건 판단력이에요. 근데 그 지난 2년 거의 3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와 역사를 보는 판단력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정말 선무당이 정말 국민들을 잡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못 판단하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희망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들은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의료계획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본인의 뭐 미래, 역사, 내일을 위해서 의료계획을 한다는데 지금 국민들이 희생해야 될 거는 먹고 사는 현실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목숨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못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인간이라면 보통 그러잖아요. 뭔 잘못된 길을 가면 99가지를 하다가도 한 가지 길에서 이건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 길로 한번 다른 길로 가볼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반이성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는 반이성적이다. 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개혁 관련해서 이제 명절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잖아요. 응급실 상황이 어떨지. 근데 이걸 두고 한덕수 총리는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봐라 큰 탈 없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걸 봐서 과연 이번 만남에서 윤 대변인님 기대하신 것처럼 뭔가 길을 뚫는 그런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간 거예요? 정확하게 뭐 대화의 구체적인 뭐 수준까지야 모르지만은 그 이면택 의협 회장 만난 이후에 반응이 나왔어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 의료 관계자분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본인들도 많이 뭐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의료계가 이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 안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씩 뭐라도 얼음이 녹는 과정이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이면택 회장이 만나준 것 자체도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전공의들하고도 뭐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방금 전에 그 정부에서 인식이 봐라 추석 때 별일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에 이면을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 정말 괜찮다고 그러면 굳이 그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위중하게 봤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다행스럽게 봤다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대로 가도 된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과하다고 보고 정부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 당연히 하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25년 정원이라든지 이렇게 정부가 절대 후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정부니까 확실하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는 입장은 정부 입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뻔히 예상되는 이건 거의 뭐 기차의 궤도 같은 건데 그대로 이해하는 거는 전공의들이 테이블에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의료 위기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은 계속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인 거죠. 그러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입장을 취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물론 추석 연휴에 여러 가지 의료실 뺑뺑이가 있었고 안구 파열된 강원도 분이 진짜 어디였죠? 인천 가서 예. 입원을 했던 적도 있었고 25주차 임산부의 문제도 있었고 또 손가락 한 분은 부상도 있었고, 예, 사망까지 많았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부가 그때 다음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불안이 있었지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통계상 의료실 뺑뺑이나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행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정부는 그런 통계를 빈도를 줄이는 게 목표인 거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다행히도 사고가 없는 걸 바라야 되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의료 분위기가 위험해진 겁니다. 근데 정부가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지금 한덕수 총리나 장상현 수석이나 조경 장관의 입장을 보면 일단 26년도 거는 열어두겠지만 그대로 가겠다예요. 그거는 사실 안 풀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 예, 잠시만요. 예. 정부가 거봐라 큰 탈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렇게 좀 강경 입장을 앞으로 고수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있다는 해석이었다는 의미였다는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하고 이제 정부를 워낙 비판하니까 저는 민주당하고요. 그다음에 의사단체도 좀 비판하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의료계 대표로 이번에 비례 12번으로 영입한 의료계 대표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표성을 인정해서 영입한 김윤 의원이 있습니다. 김윤 의원. 이분이 그 서울대 교수를 했는데 뭐라고 계속 주장했냐. 1년에 4,500명씩 30년을 늘리된다. 그다음에 전공의들 다 이탈해도 병원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분이 주장한 거예요. 이걸 이재명 대표는 비례 12번으로 의료계 대표로 영입한 거예요. 자, 민주당 입장이 지금 전공이 다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1년에 4,500명씩 30년간 늘리자. 이 입장이자 이제 민주당이 먼저 밝혀달라. 왜 책임 있게 문재인 정부 때도 늘리려 했나 못했는데 지금 비판하고 자기들이 대안이 뭔지 숫자는 밝혀봐라.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박단 전공의 대표나 이면택 의장도요. 우리 변호사 단체하고 틀립니다. 변호사 단체는 법정 단체예요. 따라서 이제 노조위원장처럼 교섭함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권한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의사 한 사람이 사업자고
그냥 대표일 뿐이고 전공이 대표를 뽑아놨는데 이분이 뭐 동의한다고 딱 그대로 따르고 안 한다고 이게 아니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박달 의장도 만나지만 다른 전공의들도 많이 만나서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거 필요하다 봅니다. 전공의들이 다 개별적으로 접촉 설득해서 한 30%도 복귀하면 현장에 또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이런 분이 아니고 너무 저는 여론과 동떨어지게 자기들 주장만 심하게 하고 있다 두 분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의사단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서 하신 거고. 변호사님이 예. 말씀 잘해주셨는데 의사 단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박단 위원장만 설득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가 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를 알고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하게 임해야 되는 건데 너무 상황을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풀기 지금 어렵다는 짚어주신 것처럼 여야의 정이 다 입장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협의체가 의미가 있는 건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가 될지 좀 주목을 끌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뭐 추석 연휴 끝나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실현 가능성 한동훈 어떻게 대표가 얘기했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고. 그거는 이제 과거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시 복귀한 거죠. 예. 근데 그 입장을 이제 처리 안 하는 거 보면 그런 시각은 한동훈 대표도 가지고 있다라고 의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목했던 건 24일 만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소제목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하다고 그 편을 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민심을 버릴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4일 만찬을 앞두고 직접적으로 면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은 여론을 조성하고 뭔가 24일 날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본인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겠다는 의지가 좀 엿보였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지금 최병 특검, 그다음에 25만 원 지금 이제 그거를 뭐라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지금 통과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지 안 할지인데 뭐 물론 거부를 하겠지만요. 저는 이게 만찬 24일 만찬 전에 거부를 할지 아니면 만나고 거부를 할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전망하시나요? 한동훈 대표를 예. 만찬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한 대표 생각은 어때?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재의결을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 108명 중에 8명이 이탈하면 그 특검이 다시 이제 통과가 돼버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당 대표에게 그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할지 이게 통상 정상적인 절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만찬 전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가 좀 쉽게 되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스타일이라면 한동훈 대표를 독대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여러 사람을 앉혀놓은 다음에 아직은 권력은 내가 있으니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나를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지시하는 형식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서 변호사님 맞아요? 그건 아니요? 그건 중요한 아니고요. 그 부분은 10일이니까 네. 24일 만찬이니까요. 그 한참 뒤에 행사할 문제고요. 저는 이번에 만찬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안 놓을 겁니다. 안 놓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요. 108명 만장일치로하게 재의결해서 부결될 겁니다. 이게 보수의 여론이에요. 지금 보통 우리 진보 좌파라죠. 이분들은 전략이 뭐냐. 현직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요. 배후에 어떤 권력의 실체를 조작해요. 지금 약간 서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있는 느낌. 이명박 대통령 때는 누구? 이상덕, 만사 형통. 박근혜 대통령 때는 누구? 최서원 씨, 최순실이가 다 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누구? 김건희 여사가 버이버이다. 이런 이게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김건희 여사가 버이원 국정에 개입한 게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집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차고 넘쳐요. 저는 아마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 문제 뭐 사과나 이런 걸 만찬에서 거론할 일은 없고요. 아마 이제 그 특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한 명의 이탈도 없을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한두 명 이탈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잖아요. 저게 이번에 보수의 공천제 여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계신데, 좀- 예, 같은 보수로서, 예, 네. 제가 좀
순하게 해석을 순한 드리면 맛으로 네. 네. 그거 유튜브로 보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레거시를 보는 느낌.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저희 당의 생각이 가계 의원들 분의 생각을 대충 알잖아요. 뭐 안철수 의원이나 김재석 의원 정도가 어떤 의견을 냈고 뭐 이 정도는 아니까.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김 여사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조차 이것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건 또 별개의 별개의 문제예요? 얘기라고 저는 아.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조차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뭔가 뭐 사과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특검으로 해결을 하자라고까지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만 지금 뭐 여러 보도도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예를 들어 정말로 김 여사에 대해서 더 나빠진다. 그리고 여론에서 막 들고 일어난다. 그러면 뭐 상황이 바뀔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과 저희 당과 여당과의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 구형도 됐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극한 대치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을 못 넘어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큰 기준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너무 막 공격으로 그 국민의힘을 흔들기보다는 그냥 놔둬도 돼요. 알아서 넘어집니다. 내부에서 싸움 나고. 근데 이제 외부 갈등이 있으면 내부 갈등이 감춰지는 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그렇고.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뭐 열흘 또는 또 제 의견은 기한이 없으니까요. 적절한 시기에 한다면 이거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 중에도 이 기회에 계속 논란이 되고 국정 운영 또 여권의 지지율만 깎아먹는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해버리자라는 가능성 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상황 따라서 특히 이번에 나온 공천 개입 의혹이 어디까지 커지냐 이런 거가 다 연동돼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한 문제 네. 이것도 저는 여권 내에서 반 김건희 여사 인식이 처음으로 액션으로 나온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좀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짚어주신 게 사실 숫자로도 나오기는 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조화 현상 보이는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위기 의식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의원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특검법 찬성으로 가겠느냐, 거기하고는 거리가 조금 많이 멀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당연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저희에게 부담이 되는 게 맞고 그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해법이 네. 예, 특검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가 쭉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특검법까지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검법은 다른 이야기지만 사과라도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면전에서요? 그건 좀 어려울까요? 그건 뭐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어떤 의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죠. 그리고 사과를 할 것 같았으면은 이런 희대의 명품백 무혐의란 어떤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목도했잖아요. 권익위 검찰, 그 다음에 그 검찰의 출장 조사,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에게 그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5번 씹힐 동안 익십이라는 논란이 있을 동안 본인이 절절히 이건 국민한테 사과하겠다, 결정만 해주시면 사과하겠다고 했던 사안이 검찰 수사를 무혐의를 앞두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유모행정관한테 이거 돌려주라 했는데 깜빡한 사건으로 둔갑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미 사과할 마음이 없는 분한테 자꾸 사과를 하면 그것도 면전에서 감히 대통령도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게 그는 못하는 부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사설로는 언론을 통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직접 얘기를 그게 못한다라고 한동훈 하면 대표의 한계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포스트 한동훈에 대한 고민도 여권에서는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인데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직접은 못하니까 그 리더십에 대한 뭐 물음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흔들리자 오세훈 시장의 정치 시계가 빨라졌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이없는 분석인가요? 그거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대선 출마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서울시 한 번 더 나가실 수도 있지만 그 움직임을 억지로 엮으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한동훈 대표 이후에 활동 영역을 보고 거기에 따른 활동을 지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한동훈 대표하고 관계없이 아마도 정치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자, 한동훈 대표 흔들리면 그다음 나다. 그럼 오세훈 시장이 뭐 당대표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 활동 영역이 일단 많이 달라요.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당대표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서울시장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짓는 건 대단히 무리하다. 그런데 저도- 언론들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어떤 제목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대표를 넘고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취지의 제목이 있었고 또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도 오세훈 홍준표 목소리 커졌다. 윤 최저지율의 여 잠룡 꿈틀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관을 짓는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언론사들의 자유죠. 근데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흔들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럼 내가 할 거야라고 해서 목소리를 높인다기보다도 원래 오세훈 시장은 여기 패널이었던 김병민 전 당협위원장이 네. 전 최고위원이 부시장으로 가는 순간 네.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적극적이 된 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린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리더십이 흔들려서 언제 별안간 대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와 둘 다 상관없이 잘못된 게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니까 오세훈 시장이 노거나 뭐 한동훈 대표 흔들리니까 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이고요. 지금 시간을 보세요. 딱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4번 했잖아요. 이제 꿈은 대권입니다. 지금 나와야 될 때잖아요. 한동훈 대표 흔들리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뭐 당대표 비대위원장 할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대표대로 임기 2년 갑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지금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 뿐이죠. 본인 시간 스케줄 따라 움직이지 뭐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흔들리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근데 저는- 그 네. 정치 생리가 말씀하십시오. 저 윤희석 대변인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앞서도 서영조 소장님이 지적했는데 이 시기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동훈 대표가 하면서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설득하고 서로 간에 설득하려는 자리인데 24일 밤에 그 전에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게 만약에 그냥 한 얘기라고 하면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대표 말대로 못 참는 성격이어서 그런 거고 하나도 득이 안 돼요. 굳이 지금 이걸 조선일보 인터뷰하는 게 아니면 미리 얘기해놓고 어차피 큰 기대 않고 어떤 본인의 결단에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건지 정무적이라고 판단하면 후자가 더 맞거든요. 그래서 여권 내 브레인인 윤희석 대변인에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무적 결단이라고 하시면 결단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 그래서 특검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요. 여당 대표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과 그 얘기잖아요. 대통령 용산하고 정부하고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민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민심을 앞세워야 하고 대통령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뭐라도 한다.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용산하고 특별하게 구별짓는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고 나의 특색을 내세워서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그러면 정말 잘못된 알겠습니다. 판단이에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감각이 떨어지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만찬 앞두고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광고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뵙죠. 네, 정치인사 이번 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정욱 변호사께서 장성철 소장님 대신해서 함께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함께해 주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